자, 마지막일까요? 뭐, 제품 중에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이게 제일 약간,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이제 저 트위터 제가 그거를 좀 봤다 그랬잖아요. 아이패드 프로가 예상외로 뒷전이었습니다. 왜냐면 비싸거든. 아니, 일단 그것도 그렇고, 아이맥이 워낙 그게 잘 나와서 디자인이 진짜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관심 확 끌기 좋은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 보라색 아이폰 10이랑 완전히 지금 삐까뜨고 지금 둘이서 현피 뜨고 있어요. 지금 그 카운트가. 이따가 저희 방송 종료 직전에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카운트를 보긴 할 건데. 하여튼 그래서 뭐 그러네요. 그 아이패드 프로를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아이패드 프로 얘기하기 전에 그 영상을 좀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 좀. 애플이 좀 Mission Implausible. 개그에 좀 이게 물론 이제 애플은 정말 마케팅 이런 거에 있어서는 거의 도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사실 얘네들은. 진짜 다 모든 걸 다 미리 계산하고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저 이제 M1 맥 발표했을 때 이제 그 페데리기의 이거 하는 거 그거도 노리고 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페데리기의 그게 어떤지를 이미 다 잘들 알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리고 페데리기는 그렇게 원래 성격이 좀 유쾌한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만나봐도. 어느 누가 그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노트북을 열어. 역시 그러니까 이게 헤어포스 원이라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그거에 약간 후속편으로 노린 듯한 영상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를 노리고 있었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게 유튜브의 독립 영상으로 나왔어요, 심지어. 아예. 그러니까는 광고로 이거 내용은 저희가 따로 스포는 스포? 네. 스포를 안 할 테니까 뭐 이미 보신 분들은 보신 분들이겠고,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에피소드 노트에다가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뭐 하여튼 이 영상의 끝은 결국 이제 뭐 결론은 뭐냐면은 M1을 맥북 에어에서 훔쳐서 아이패드에다 넣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가 이번에 M1을 넣었어요.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게 이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갈 이제 이 SoC가, 그러니까 시스템 온 칩이 M1이랑 비슷할 거라는 거는 다들 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죠. 뭐 급 자체 뭐 이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M1이랑 거의 비슷한 칩일 건데 이거를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왜냐하면 사실 M1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아이폰 12에서 쓰는 A14의 베리에이션이잖아요. A14랑 거의 비슷한데 뭐 여기에다가 이제 뭐 썬더볼트 컨트롤러 붙였고, 그 다음에 또 뭐 붙였니? 그리고 뭐 파이어스톰 이제 고성능 코어 2개를 추가를 한 딱 그 구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램이 이제 뭐 최대 16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사이드로 가서 붙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D램을 POP로 칩 위로 얹어버리는데, 오케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버스 자체도 아이폰보다 2배 넓고요. 그리고 이제 발열 제어 때문에 이제 칩 위로는 그 히트 싱크라고 하죠. 그 히트 싱크를 올리고 지금 통화가 되고 있는 거죠? 네, 듣고 있습니다. 예, 잠깐 끊긴 줄 알고. 예. 히트 싱크라고 해서 이제 금속, 우리가 흔히 이제 인텔 CPU 같은 거 보면 제일 위에 보이는 그게 히트 싱크인데, 히트 싱크래. 히트 스프레더. 예, 어쨌든 뭔가 말이 좀 이상한 것 금속으로 돼 있는 금속으로 돼 있는 히트 스프레더가 올라가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그 옆쪽으로 빠지죠. 근데 요게 이번에 처음 등장한 컨피규레이션이 아니고요. 어디서 많이 보던 컨피규레이션인데, 어디서 나왔냐면 A12X, 뭐 A12Z, 뭐 A10X, 뭐 요런 X가 붙던 칩들이 이런 식으로 메모리 대역폭이 늘고, 이제 보통은 옛날 같았으면은 GPU를 좀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옛날에는. 예, 실제로 이제 뭐 아이폰에 비하면 GPU도 커졌죠. 그래서 M1이 처음 나왔을 때 요거를 만약에 맥이 애플 실리콘으로 전환을 안 했다면 그냥 A14X라고 나왔으면 그냥
언제나처럼의 X 칩이 나왔네 뭐 이런 느낌으로 전혀 위화감이 없는 구성이고 실제로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패드에 M1 칩이 들어갔다. 요거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제 좀 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이제 아이패드 건데. 프로에 A14X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옛날에 이거는 약간 그거랑 비슷하죠. 결국은 iOS를 이제 굳이 분리를 해서 아이패드 OS를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 것 이제는 같아요. 확실히 구분을 짓겠다고 하는 거로 봐야겠죠.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어차피 기술적으로는 A14X로 나오나 M1으로 나오나 이제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요게 마케팅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데는 차이가 있으니까 요번에 네이밍이 M1이 될까 A14X가 될까 뭐 했는데 뭐 그냥 M1이 된 거고 조금 의외였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약간 아니면은 아이패드 프로는 이제 다른 애들이랑 다른 iOS, 아이패드 OS 기기랑 다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약간 그런 식으로 간 걸까 이게 약간 아이패드 아니면 그 광고의 연장선으로 보면 이제 그 광고에서 담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제 얘는 이제 엄연한 컴퓨터다. 물론 우리 지난번 언제까지 광고에서는 머리서 컴퓨터를 예, 이렇게 당신의 다음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이제 CPU도 똑같은 걸 쓰는 컴퓨터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마케팅적으로 뭐 당연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바둑판에 수가 놓여지고 나면 이제 그 수가 당연해 보이는 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마케팅적으로 이제 지금 이렇게 보면 당연한 것 같죠. 그러니까 사실 A14X라고 네이밍을 하고 M1이랑 성능이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M1 칩이 아이패드 프로에 들어갔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일반인들은 그쪽을 좀 더 이제 충격적으로 바라볼 거니까 주목을 사실, 하게 되죠. 네, 예. 맞죠. 네. 사실 이제 A12X 때 이제 애플이 뭐 90% 이상의 뭐 컴퓨터보다 노트북보다 아이패드 프로가 빠르다 했을 때 뭐 사람들이 안 믿었죠? 뭐 큰 감흥이 없었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이미 다 M1이 압살하고 다녔고 대단히 훌륭하다는 거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아이패드에 들어갔다. 오, 이제 아이패드의 성능이 정말로 이제 대부분의 컴퓨터를 뛰어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팍 박아준 그런 뭐 마케팅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번에 그 지나가면서 팀 쿡이 얘기를 했대는데 키노트에서 그 M1 맥이 벌써 이미 인텔 맥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물론 가장 많이 팔리는 애들에다가 M1을 넣었으니 좀 당연하겠지 싶긴 하겠지만서도 그리고 기존 라인업은 다 단종시켰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에 M1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뭐 나오는 것들이 뭐 썬더볼트 지원을 하고요. 그 단자가 하나밖에 없지만 뭐 하여튼데 그리고 카메라가 흥미로워요. 이제 전면 카메라가 이제 좀 울트라 와이드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좀 120도라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이제 122였던 것 같아요. 122예요. 뭐 하여튼 비슷하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흥미로운 기능이 이제 센터 스테이지라 그래서 이제 얼굴을 인식을 해서 뭐 머신 러닝 뭐 이를 해갖고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카메라가 그걸 따라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은 알아서 이제 그 각도를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는데 이게 뭐 아무래도 좀 아이패드를 이제 뭐 이런 카메라 이제 그런 뭐 영상 통화 기기로 많이 많이 쓰잖아요. 뭐 줌이던 뭐 페이스타임이던 특히 이제 요즘 코로나 시국에 그런 거를 노린 듯한 기능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자잘한 기능 개선이 또 뭐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 오른쪽 코를 아주 돋보이게 해주는 그 각도는 그대로라서 이게 그 센터 스테이지가 그 이상한 각도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초광각이어서 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물론 이제 그거를 안에서 이제 줌인을 해서 쓰는 거기는 한데 뭐 하여튼
뭐 모두가 바랬던 것처럼 뭐 가로로 카메라를 넣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그러진 않았는데 그거는 아마 페이스 아이디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나라고 하기는 가로로도 하잖아. 뭐 잘 하여튼 되는데 그거는 그렇긴 한데 일단- 위치를 바꾸면 이제 설계가 다 바뀌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빠뜨렸네요. 5G가 들어갑니다. 셀룰러 모델. 5G가 들어가고요. 뭐 이건 당연히 들어갈 것 같았어요, 사실. 그리고 뭐 미국에선 밀리미터 웨이브가 되고. 네,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서브6에서 그냥 잘 놓으시면 되고요. 그렇고요. 하여튼 아마 그리고 뭐 매직 키보드가 이번에 화이트색이 생겼네. 뭐 그게 때 잘 탈 것 같이 생겼다. 검은색도 때 잘 타는데. 심각하게 타죠. 네, 진짜. 검은색도 지금 만만찮아 지금 문제가 지금. 하다가 이제 중고로 이제 쓸 일 없어져서 팔았는데 네. 1년 만에 완전 걸레가 됐어요, 진짜. 많은 것 같아. 나는 하여튼 가방에만 넣고 다니는데. 그거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냐면 마지막 제일인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아마 블루님이 30분 동안 쓰실 게 하나 있어요. 30분 동안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12.9인치의 리퀴드 레티나 XDR 제가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이름 그대로 들어갑니다. 리퀴드 레티나 XDR 내 이럴 줄 알았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하여튼 자 이 디스플레이는 뭐가 다를까요?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랑. 사실 이제 기존의 아이패드 프로는 일반적인 LCD 디스플레이였잖아요. 물론 이제 그 LCD HDR을 재생한다고는 하는데 뭐 하여튼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짭DR? 기술적으로 재생을 해서 출력까지 될 거예요, 아마. 예, 그 그게 외부로. 톤 매핑을 해서 멀쩡하게 출력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사실 HDR 같은 경우에는 신호를 해석하는 방법이 이제 SDR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HDR로 인코딩된 컨텐츠를 그런 이제 과정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10비트짜리 SDR 컨텐츠 해석하듯이 해석하면 화면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HDR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EDR이라고 해가지고 Extended Dynamic Range라고 뭐 SDR 포맷은 사실 100니트까지 밝기를 쓰고 이제 실제로 재생되는 기계의 최대 밝기를 그 100에 매핑해서 이렇게 쫙 올려버리는 그런 방법을 썼었는데 보통 이제 지난 세대 아이맥 같은 경우 아이맥이란다. 지난 세대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600니트까지 화면 밝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 600니트 HDR 컨텐츠를 재생할 때는 이제 고 600니트 안에서 이제 주변 화이트 레벨이랑 이런 거 적당하게 해가지고 톤 매핑을 적절하게 해서 일반 100니트짜리 모니터에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 명부의 디테일을 조금 더 살려준다. 요 정도 의미가 있었는데 제대로 된 HDR이라고 보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일반적인 LCD라고 말한 거는 그런 관점에서 말한 거였어요. 이제 일반적인 IPS LCD 중에서는 품질이 굉장히 좋긴 했죠. 근데 어쨌든 걔도 이제 일반적인 IPS LCD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모델이었다는 점에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고, 보통 이제 우리 스마트폰 같은 데서는 이미 OLED가 메인이 이제 거의 됐다고 봐도 틀리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품질의 OLED 디스플레이를 이미 그 접했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좀 쉬운데, 항상 OLED랑 LCD 비교하면서 OLED의 장점을 리얼 블랙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LCD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가 있고 그 백라이트의 빛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구현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차단을 할 때 아무리 빛을 열심히 차단을 해도 완벽하게 차단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까만색이 진짜 까만색이 아니라 약간 빛이 나는 회색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명암비를 떨어뜨리고 명암비가 떨어지면 당연히 화질이 안 좋게 보이고, 플러스 이제 어두운 데서 보면 까맣게 보여야 될 때가 까맣게 안 보이니까 거슬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니 LED 같은 경우에는
LCD 패널을 써서 이제 기본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 원리는 똑같은데 로컬 디밍이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려는 거죠. 사실 이제 TV 같이 좀 커다란 기계에서는 요 로컬 디밍이라는 기술이 나온 지 한참 됐어요. 그 뭐 제일 처음에는 엣지형 로컬 디밍, 요거는 제 생각에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엣지형 로컬 디밍에 이어서 이제 좀 그나마 쓸모 있는 풀어레이 로컬 디밍이라는 기술이 등장한 지도 한참 됐어요. 근데 이제 요 풀어레이 로컬 디밍이라는 게 이제 화면 뒤쪽으로 LED를 주르륵 박아가지고 그 LED 하나하나의 밝기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LCD 백라이트는 화면 전체에 이제 똑같은 세기의 빛이 퍼져 있고 그 위에 LCD 패널을 얹어서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그 뒤쪽에 화면 뒤쪽 백라이트의 밝기가 화면 전체에 걸쳐서 똑같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두운 색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에 백라이트를 어둡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LCD에서도 더 높은 명암비를 달성할 수 있겠다. 이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TV에서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적용이 됐고 근데 이게 이제 소형 기계, 아이패드 같은 소형 기계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는 두께의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LED가 크면 그 빛을 이제 퍼뜨리고 다시 이제 어쨌든 그 LED 화면에 점점점점점 이런 게 찍혀서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어둡고 이렇게 하면 디스플레이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LED에서 나오는 빛을 충분히 퍼뜨려서 이제 그런 문제를 없애고 하려면 두께가 막 최소 센티미터 단위가 돼야 되는데 뭐 지금 새로 나온 아이패드 프로 두께가 늘어서 6.4mm거든요. 그 두께 안에서는 원래 구현이 안 됐고 거기다가 더해서 기존의 커다란 LED 칩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처럼 작은 화면에는 충분히 많은 LED를 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나눌 수 있는 백라이트 구역이 적어지고 그러면 로컬 디밍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아티팩트라고 하죠. 의도되지 않은 원래는 보여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기술적 한계로 인해서 심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뭐 요즘은 블루밍이라는 그게 많이 퍼졌던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는 소형 기계에 그런 로컬 디밍 기술을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미니 LED라고 기존 LED보다 훨씬 작아진 LED가 나와서 일단 두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아이패드 프로 정도의 6.4mm 안에 모든 그 컴포넌트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이제 두께를 얇게 할 수 있게 됐고 거기다 더해서 LED 하나하나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LED를 집적할 수 있고 한정된 공간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로컬 디밍 존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요번에 아이패드 요거는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이제 영상 같은 걸 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운데 애플에서 직접 이제 요게 왔다 갔다 하는 영상도 만들어 놨고요. 컬러 스케일 오시면 제가 직접 아이패드 화면에다가 그 로컬 디밍 존 격자를 나눠 가지고 보여드린 이그젬플이 있거든요. 뭐 그거를 좀 보셔도 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백라이트 구역을 2596개 정도로 짜잔짜잔하게 나눠서 각각의 부분의 밝기를 밝게 할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고 아예 끌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컨트롤을 하면서 이제 LCD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블랙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OLED 수준의 화면을 보여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보통 번인이 무섭고 거기다가 이제 전체 화면 화이트를 세게 때리면 전력 소모도 어마어마해지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밝은 밝기는 잘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제 요 아이패드 요번에 나온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랑 동일하게 전체 화면에서도 1000니트의 밝기를 낼 수 있고 피크로는 1600니트까지 밝기가 올라가는 대단히 밝은 화면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 아이패드에서 HDR 컨텐츠를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레퍼런스 디스플레이에 준하는 이제 완벽하게 레퍼런스 디스플레이와 동일한 경험은 할 수 없겠지만
레퍼런스 디스플레이에 준하는 정도의 HDR 시청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크기에 2600개면 와우. 제가 이제 모니터 하나 더 봤던 게 델에서 24인치짜리에도 한 2500개 넣더라고요. 4K 모니터. 네.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거. 그거 600만 원인가 하던데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에 올해 나오는 플래그십 TV들, LG QNED 같은 경우에는 80인치 넘어간 86인치인가 어쨌든 그거에 한 2,500개 정도 디밍존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13인치에 2500개를 넣은 거면 거의 예. 디밍존이 좀 어지간해서는 안 보이진 않겠네. 좀 예, 신경 쓰지 않으면은 잘 모를 정도로 작다. 예, 뭐 제가 계산을 했던 걸로는 가로 59에 가로가 긴 쪽 얘기하는 거예요. 59에 44 격자인데 단위가 밀리미터였나요? 센티? 이건 센티미터가 아니라 개수. 아, 개수. 예. 그러니까 해상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59 곱하기 44. 그래서 이제 사실 프로 디스플레이 XDR이 이제 아티팩트가 조금 보이긴 하거든요.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근데 이제 그거는 극단적인 상황이고 극단적이지 않은 컨텐츠, 일반적인 HDR 컨텐츠에서는 제가 옆에 레퍼런스 모니터를 놓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도 아티팩트가 막 엄청나게 부각되고 그런 수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디밍존이 576개, 가로로 32, 세로로 이제 18,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요 정도에서도 뭐 아티팩트가 거슬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좀 극단적인 경우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괜찮았던 걸 생각해 보면 요번에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수준의 HDR 영상을 보거나 하는 정도로는 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하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애플이 이제 이런 블루밍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뭐 아이패드 프로 나올 때마다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하드웨어는 좋은데 점점점 이 있는데 이번에도 결국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개발자들 얘기가 나중에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하드웨어를 뭘 하고 있나라고 물으면은 그게 늘 아이패드의 약점이었고 결국은 또 이번에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아이패드 OS 15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까요? 결국 있어야 될까요? 결국은 제발 외장 모니터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어야 있어야죠. 지금 썬더볼트로 6K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거면 네, 그 관련해서 좀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좀 제대로 써먹지. 지금은 기껏해야 이제 미러링 정도가 쓸 수 있는 건데, 예. 그죠? 그거 미러링이나 아니면 내장 컨텐츠를 이제 재생을 해서 외부 4K 모니터로 빼서 보는 정도? 물론 그나마도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봤는데 이제 4K로 출력이 되는 줄 알았는데 HDR까지 먹길래 4K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K였어요. 그래서 일부 앱에선 4K도 안 나간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대대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UI 같은 것도 약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는 매직 키보드도 애플이 공식적으로 판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에도 트래킹 그 포인팅 디바이스가 따로 들어가게 된 거니까 이제 그거에 좀 더 최적화된 UI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맥이 애플 실리콘으로 오면서 이제 사실 어느 정도는 맥 앱이 아이패드에서 돌아갈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열렸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이제 우리 한참 얘기하던 프로젝트 마지판 그리고 이제 요즘은 카탈리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요 방송 듣던 분들은 한참 마지판 얘기를 들었을 텐데 이제 그 마지판이 거꾸로 돼가지고
아이패드 OS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거꾸로 이제 그 프로젝트 카탈리스트가 iOS 앱을 맥으로 올리는데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거꾸로 쓰인다 그러면 사실상 그거는 아이패드 OS와 맥OS의 통합에 가까운 얘기가 되는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근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이 보통은 이제 호스트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이제 앱 간의 가운데 서가지고 그 중재를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뭐 컴퓨터 공학에서는 추상화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앱 개발자들이 로우 레벨에 뭘 건드릴 필요를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분업을 하는 건데, 일반적인 앱 개발자들이 만약에 하드디스크의 어떤 공간에 파일을 쓸 때 뭐 하드디스크를 뭐 어떻게 구동시켜야 되고 여기서 몇 번 블록에 접근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야 되고 여기 뭐 다른 파일이 있으면 이런 거 핸들링하라 그러면 앱 개발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핸들링을 운영체제에서 해주고 이제 앱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한테 나는 요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 이렇게 딱 요것만 던지면 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그거를 뭐 API라고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iOS랑 macOS의 그게 달랐어요. macOS에서는 이제 UI킷? 잠깐만, UI킷이 아이패드 쪽, iOS 쪽이었나? UI킷이 iOS, 앱킷이 macOS. 맞아요. 예, 어쨌든 이제 요게, 예, 그렇게가 맞는 것 같은데, 원래는 iOS에는 이제 UI킷 프레임워크가 구성이 돼 있었고, macOS에는 앱킷 프레임워크가 구성돼 있었는데, 프로젝트 카탈리스트라는 게 이제 macOS에다가 UIKit 프레임워크를 구현을 한 거거든요. 애플이. 이제 그게 인텔 기반으로 맥이 구동될 때는 이제 결국 그렇게 위쪽에 프레임워크가 올라와 있더라도 어차피 빌드를 다시 해야 맥에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macOS가 ARM 위에서 돌아가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프레임워크도 갖춰져 있고 이제 밑에 CPU도 ARM 코드를 바로 돌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M1 맥에서 iOS랑 아이패드 OS 앱들을 돌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제 거꾸로 해서 iOS랑 아이패드 OS에다가 앱키트를 구현을 해주게 되면 이제 이게 거꾸로도 된다는 얘기예요. macOS에서 돌아가는 ARM 앱이 iOS에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파이널 컷을 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이널 컷을 돌릴 수 있다. 뭐 엑스코드를 돌릴 수 있다. 뭐 요런 그게 되는데 이제 요렇게 되면 근데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깨달으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운영체제 구조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iOS랑 아이패드 OS의 차이처럼 macOS랑 아이패드 OS의 차이가 그 정도 수준으로 내려올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정책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cOS랑 애플은 계속 마케팅적으로 분리를 해서 유지를 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로 더해서 맥 같은 경우에는 맥 앱스토어 외부 경로에서도 이제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고 뭐 그런 그게 있는데 아마 아이패드에서는 그거를 여전히 허용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맥 앱이 아이패드에서 돌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앱스토어에 그 앱을 올려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개발자들이 굉장히 쉽게 macOS 앱을 아이패드 OS로 옮길 수 있도록 애플이 그 유도하는 장치를 만들어 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앱키트까지 구성을 해주면 개발자들은 이제 그 위에 올라갈 UI 정도만 이제 구성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칩이나 이런 거는 똑같은 데서 돌 거기 때문에 UI 정도를 구성을 해서 앱스토어에 올리는 게 이제 개발자의 일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애플 입장에서도 괜찮은 게 그렇게 되면 이제 개발자들이 맥 앱스토어에도 앱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은근 막 아이패드 올리려면은 macOS 필수 뭐 이런.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유니버셜 앱이 이제 아이폰, 아이패드, 맥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유니버셜 앱들이 뭐 늘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실제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제 만약에 개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라면 스위프트 UI로 하면 3개 다 되지 않나요? 한 번에? 예, 뭐 그렇게 해서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죠. 간단한 앱은. 네. 물론 스위프트 UI가 지금 되는 게 많이 없다는 게 문제긴 한데 그렇지. 이거는- 그게 문제지. 이론적으로는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애플이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이제 스위프트 UI를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는 앱킷과 UI킷이 결국 언젠가는 통합이 뭐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앱킷이 없어지고 UIkit만 놔든지. 아니면 스위프트 UI로 그것만 남기고 다 버리던지. 그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스위프트 UI와 이제 거기에 대응되는 통합 그 프레임워크가 탄생해서 이제 그쪽을 하나 만들 것 같고 앱킷과 UI킷은 이제 하방 호환을 위해서 남겨놓는 남겨놓다가 언젠가는 뭐 쳐내겠죠? 언젠가 싹둑하겠죠.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기술적으로는 맥OS와 아이패드 OS가 통합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별도의 OS처럼 지금 iOS랑 아이패드 OS처럼 분리된 것처럼 보일 거고, 뭐 아마 그런 결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근데 요번 WWDC에서 바로 떴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글쎄요. 바로 할 수 있을. 일단은 뭐 시기상으로는 괜찮겠죠. 이제 뭐 애플 실리콘도 꽤 이제 트랜지션도 다 꽤 진전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뭐 슬슬 그거를 뭐 당장 지금부터 아니더라도 내년 뭐 옛날 이제 카탈리스트 때처럼 뭐 내년부터 슬슬 이렇게 갑니다라고 예고를 할 수는 있겠죠. 예, 뭐 올해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예고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 뭐 사실 실제로 이제 준비가 돼서 올해 WWDC에서 요번부터 이렇게 갑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애플도 그게 가야 되는 길은 맞거든요. 그게 뭐 이제 우리 좋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애플 입장에서도 사실상 운영체제가 통합이 되면 개발 소요가 훨씬 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진을 위해서도 장기적으로는 가야 될 길이 맞아요, 그쪽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애플의 개발력이 집중이 될 테니까 뭐 버그 같은 것도 더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구축하기 위한 동안에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또 개발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동안 또 개판일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요게 안착이 되면 그때는 이제 그 개발 프로세스가 훨씬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런 큰 그림이 정말 잘 그려지면 정말로 이제 아이패드가 많은 경우에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는 기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